인스턴트 라면, 이 음식을 고작 1,000원대에 먹을 수 있는 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진미들과 비교해도 절대 처지지 않을 음식이 단지 흔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살짝 블랙 코미디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미국을 정복한 인스턴트 라면의 전설, 바로 마루찬 라면입니다. 마루찬의 역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스턴트 라면의 발명지인 일본에서 토요수산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마루찬 라멘의 전설이 시작되는데요. 간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튀긴 면의 고소한 풍미, 그리고 농밀한 국물은 일본 내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다가 결국 1977년 미국 시장을 본격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인의 동양 음식에 대한 낯섦과 거부감, 그리고 철벽 같은 미국 공산품 시장에서 마루찬의 성공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는데, 정말 한마디로 미국이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완전히 시장에서 무력하게 뚫려버린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중 하나, 매년 수십억 개의 판매고를 올리는 현재 진행형 전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갓 조리되어 나온 마루찬은 절대로 국물부터 마시는 게 아닌 이 면부터 맛을 보아야 하는데요. 면발을 한 젓가락 집어 올렸을 때 가벼운 탄력과 쫄깃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라 괜히 한두 번 흔들어 보게 되는데, 그 정밀한 곡선이 감히 머금은 국물을 함부로 튀기지 않고 단아한 움직임을 그려냅니다. 천천히 입으로 빨아들이면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듯하나 튀김면 특유의 러프한 텍스처가 입술에 살짝 마찰을 일으키는데, 덕분에 앞니로 끊어낼 때 정확한 의도의 포지션 선정이 가능해 내가 원하는 시식의 플로우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입안으로 들어온 마루찬 라멘은 담백해 보이는 그 외형과 달리 의외로 굉장히 강한 테이스트를 뱉어내는데, 흡사 밀가루 냄새로 느낄 수도 있을 만큼 노골적인 튀김면의 맛을 전면에 내세워 이빨로 씹는 순간 생라면을 깨물었을 때처럼 흉폭한 고소함이 입안을 쩌렁쩌렁하게 올려대는 겁니다. 얇은 듯해서 금방 끊길 듯 하면서도 적당한 저항감을 잘 구현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탱탱함이 아닌 치아와 혀와 면발에 밀고 당기는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 이 텍스처 곳곳에 국물을 라이트하게 머금고 있어 말 그대로 무겁지 않으면서도 농밀한 식감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한두 젓가락의 면을 즐긴 뒤 그릇을 들어 국물을 천천히 들이켜 보는데, 입을 타고 넘어오는 국물은 표면 장력의 이론을 일깨워 주려는 듯이 쫄깃한 바디감으로 입술을 간지르는데, 동시에 강한 치킨의 감칠맛이 혀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나도 모르게 살짝 혓바닥을 오므리게 되는 전율이 있습니다. 첫 모금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마치 오랜 시간 푹 구운 닭뼈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듯한 풍미인데, 이 맛은 짭짤한 듯 하면서 기름진 듯 하면서 마지막에는 은은한 달콤함까지 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그릇에 잘 끓인 삼계탕을 먹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물을 두 번째 들이키기 시작할 때부터는 혀에 부드러운 기름막이 형성되는데, 이때부터는 첫입보다 훨씬 정제된 육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닭고기의 고소함과 맞물린 감칠맛에 그야말로 향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오는 가벼운 허브 향이 고작 한 봉지의 인스턴트 라멘에서 느낄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알싸한 피니쉬를 만들어내는데, 헤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맛으로 시작해서 이토록 가볍고 산뜻하게 끝낼 수 있다니, 마루찬 라멘의 신화를 이 한 그릇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허기, 즉 완벽한 타이밍에 먹는 마루찬 라멘의 쾌감은 일부러 100만원을 내고 가서 먹는 5성급 호텔의 다이닝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며, 클래식한 담백함으로 미국 시장을 초토화시킨 1,000원짜리 예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9년 펩시는 망할 뻔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모든 탄산음료가 어쩌면 멸종할 수도 있었던 정크푸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해였던 거죠. 일리노이에서 한 남자가 자판기에서 마운틴듀를 뽑아서 먹는데, 그날따라 뭔가 내가 아는 마운틴듀의 맛이 아닌 좀 씁쓸애매하고 심지어 캔 안에서 뭔가 덜그럭거리더라는 겁니다. 캔을 바닥에 털어내보니 거기서 나온 건 바로 차갑게 젖어있는 아기 쥐의 시체였던 거죠. 이 남자는 한 달 전에 먹은 것까지 그대로 토해내고는 바로 마운틴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본사 직원이 불이 나게 달려와 증거물을 채취해 갔습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이런 대기업의 실수를 잘만 잡아내면 보상금으로 수십억은 거뜬히 받아낼 수 있으므로, 이 남자는 슬프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운틴듀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마운틴듀는 1940년대 처음 개발되었는데, 이 맛의 오묘함에서부터 뭔가 비범한 것을 알 수 있듯이
당시 이건 원래 위스키 같은 술과 섞어 마시라고 개발된 거고 마운틴듀라는 이름도 사실 미국 남부 방언으로 위스키를 뜻하는 말입니다. 1950년대에 펩시가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맛이 완성되었고 그야말로 기묘하리만치 매력적인 맛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캔을 따 한 모금 마시면 입술에 닿는 순간 아주 따가울 만큼 강렬한 탄산이 터지면서 혀 끝을 톡 쏘는데 이때 혀 양쪽으로 번져가는 상쾌한 듯 신듯한 그 시트러스 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통의 탄산음료들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인상은 훨씬 센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모든 맛의 뒤에는 은은한 단맛이 정도를 지키며 받쳐줘서 이게 묘하게 중독적인데 덕분에 더운 날 한 모금 마시면 완전 기분이 바뀌는 맛입니다. 거기서 아기 쥐의 시체가 나왔으니 아 이거 맛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였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펩시의 주가는 지진난 듯이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펩시 측은 방어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주장이 그만 모든 탄산음료계를 팀킬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자기네들의 음료는 제조된 지 수개월은 흐른 제품인데 만약 쥐 시체가 들어있었다면 탄산음료의 강력한 산성 때문에 몇 주 내로 살이고 뼈고 뭐고 다 녹아버렸을 거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경쟁자 하나 없어지나 싶어 흐뭇하게 보던 경쟁 음료 회사들은 그야말로 잠자다가 망치를 두드려 맞은 건데 탄산음료가 뼈도 녹일 만큼 강력한 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부모님들은 그날부로 냉장고에 있던 캔 음료를 다 갖다 버리는 대혼란이 시작돼 버린 거죠. 당시 자료에 따르면 마운틴듀는 약 pH3 정도의 강한 산성을 실제로 띠고 있었으며 몇 주 이상 방치될 경우 작은 동물은 뼈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부패하여 액체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죠. 펩시 측의 변호사는 실제로 실험까지 해가면서 이 논리를 증명해 버렸는데 결국 펩시는 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상하게 패소한 것만 같은 찜찜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탄산음료에 치아를 넣으면 녹아버린다 등 5만 가지 나쁜 이미지는 다 생겼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죠. 안녕히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미국 여행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게 무엇냐고 물으면 저는 바로 치킨이라고 말합니다. KFC, 파파이스 가라고. 그럼 난생 처음 먹는 진짜 치킨을 맛볼 수 있다고요. 그거 다 한국에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 아닙니다. 미국의 맛을 내는 KFC나 파파이스는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튀김 소스 모두 다 맛이 많이 달라요. 게다가 한국 치킨이 세계 1타 아니야? 라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말도 맞지만 뭔가 안 맞습니다. 한국은 양념치킨처럼 치킨을 변형한 치킨을 정말 잘하는 반면에 클래식 프라이드 계열은 이 미국 치킨을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소름 돋게 좋아하는 거 52년 역사 루이지애나 치킨의 전설 바로 미국판 파파이스입니다. 파파이스는 1972년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치킨은 켄터키 스타일의 맛이 주를 이루었는데 파파이스는 기존의 치킨들과는 다른 향신료와 케이준 스타일이 접목된 매콤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8피스짜리 이 박스를 열 때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건데 이거 열면 후추? 뭐죠? 무튼 루이지애나 뭐 그런 게 확 나는데 앞코라고 하나요? 코의 끝부분이 막 왼쪽 오른쪽 누가 비트는 것처럼 움직여요. 손도 안 댔는데 여기서부터 뭐 8조각을 제가 어떻게 유린할지 막 온갖 계획들이 머리에 그려지는데 막 저릿저릿한 게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은 짜릿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넓적다리살을 들어서 끝부분을 물고 확 뜯어제끼면 프라이드 껍질이 전체가 뜯어지면서 순백의 속살이 드러나는데 기름으로 꽉 차 있어서 제 얼굴 살짝 비치는 그 느낌. 그때 바로 살과 튀김을 함께 물고 씹으면 입술 한쪽으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매콤한 향이 쫙 올라오고 특히 미국 치킨만이 갖고 있는 그 닭살의 맛이 죽입니다. 한국 치킨보다는 조금 더 씹는 맛이 있으면서도 육즙을 잘 보존해 풍미를 제대로 발산하는 그 식감이요. 그 다음 윙 가슴살을 차례로 공략해주는데 저는 파파이스를 먹을 때 감자튀김은커녕 코울슬로는커녕 콜라도 먹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콜라를 시키긴 하는데 이 8놈을 다 끝장내고서야 먹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끝날 때마다 이 목젖 쪽에서 쌓이는 그 시즈닝의 맛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콜라로 리프레시를 해버리면 이 8조각이 계획한 장엄한 맛의 길을 모두 다 즐길 수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침 식사로는 가벼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일 텐데 그 가벼운 것도 미국에서는 딱히 그렇게 가볍지는 않고 또 몇 번 먹다 보면 다시는
다시는 가벼운 것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고칼로리 브런치의 상징 바로 아이홉입니다. 아이홉은 195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아침이 팬케이크가 된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아이홉인데, 아침 메뉴 특화 식당으로 유명해지더니 곧 돈 냄새를 맡고는 24시 매장까지 열어 제끼는 등의 탐욕적인 확장세를 이어갔고, 고급 김밥 천국 컨셉 느낌으로다가 미국을 정복해버립니다. 아이홉은 와플, 오믈렛,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팬케이크로 할 수 있는 모든 베리에이션을 제공하지만, 여기가 유명해진 것엔 바로 이 버터밀크 팬케이크가 1등 공신입니다. 팬케이크 따위가 맛이 달라봤자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드레이크, 비욘세, 앤 해서웨이, 제니퍼 로페즈, 밀리 바비 브라운이 시간 내서 맨날 갈 이유가 없겠죠. 갓 나온 버터밀크 팬케이크를 포크로 가볍게 누르면 푹신하게 갈라지며 팬케이크 결 사이로 퍼져나가는 향긋한 버터향이 기분 좋게 올라오는데, 입에 넣으면 놀랄만큼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가 입안을 덮어버려요. 버터밀크가 만들어내는 그 고소하고 살짝 새콤한 맛이 팬케이크의 달콤함과 조화를 이루며 씹을 때마다 적당한 밀도감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홉의 시그니처 시럽을 듬뿍 뿌려서 먹으면 시럽이 팬케이크에 스며들어 입안에서 녹듯이 사라지는데, 집에서 만든 팬케이크는 절대로 낼 수 없는 이 다채로운 맛이 마치 식사인 듯 디저트인 듯 아침의 혀를 하드코어하게 농간합니다. 이제 아이홉의 기본을 어느 정도 즐겼다 싶으면 초콜릿칩 팬케이크, 또 이게 요물인데요. 팬케이크 여기저기에 초콜릿칩이 다량 박아져 있는데 딱 녹을 듯 말 듯한 온도로 있어서 입에 넣었을 때 대단히 헤비한 테이스트를 즉각 내버리는, 900칼로리 이름값 절절하게 해버리는 진행을 보여줍니다. 오믈렛, 딸기 바나나 프렌치 토스트 등 아침 메뉴를 가장한 피자 못지않은 고칼로리 메뉴들의 향연은 마치 전복을 넣은 25,000원짜리 라면처럼 그 원본을 아득히 초월한 진정한 주객전도 테이스트의 모본을 보여주며, 겨우 브런치 계열이 이 정도라면 미국에서 날씬한 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경외감을 살포시 느끼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슈빌 핫치킨의 시작은 무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린스라는 사람은 여자친구를 홀로 놔두고 밤늦게 들어오는 등의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그만 저녁밥으로 줄 치킨에다가 핵폭탄 매운 소스를 만들어 절여서 내준 겁니다. 프린스는 이 치킨을 먹자마자 눈알이 튀어나오고 땀범벅이 되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기도 했지만 은근한 흥분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야 엄청 맛있다, 돈 냄새 난다. 그렇게 탄생한 프린스 핫치킨은 내슈빌의 명물이 되어 세계인들의 맛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클을 머리에 꽂고 나온 6단계 매운맛은 자태가 심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데, 사실 미국의 매운맛이라는 게 단맛을 동반하지 않은 시기만 한 핫소스 정도의 느낌인 거라 웬만해선 한국인 입맛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안고 빠진 찐빵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린스 핫치킨은 냄새에서부터 고향 스멜이 잔뜩 나서 눈가가 촉촉해질 만큼 코리안 치킨과 비슷한 풍미를 뽑아냅니다. 한입 뜯어 제끼면 누가 내 코에 라면 스프를 촥 뿌린 것처럼 찌릿한데, 뒤이어 들이닥치는 단짠단짠한 맛이 가게 주인 보고 이모라고 부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닭이 주는 치킨의 담백하고 기름진 풍미가 입안에 가득 차고, 튀김 껍질은 소스에 젖은 듯 안 젖은 듯 촉촉 바삭한 텍스처로 씹혀버리고, 매운맛은 닭살에 적절히 섞여들어 우적우적 씹을 때마다 헤비한 테이스트가 콧구멍 밖으로 훅훅 나가는 재미가 입안에 침을 치사량으로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밑을 들춰보면 치킨을 받쳐주고 있던 식빵이 매콤 소스와 기름으로 흠뻑 젖어 있는데, 이게 수박바의 초록색 밑동가리를 먹는 것 마냥, 월드콘 꼬리에 그 초코콘을 먹는 것 마냥 굉장한 별미가 나버리는 거예요. 매콤하게 적셔진 식빵은 질깃쫄깃하게 텍스처가 변형되어 바디감이 무슨 고기 먹듯이 흥미롭고, 마지막으로 귀엽게 올려져 있던 피클을 아삭하게 씹어 돌리면 지금껏 입에 쌓였던 매운 소스의 잔여물들이 깨끗하게 실려 내려가면서 방금까지 일어났던 전쟁 같은 핫치킨의 뒤처리를 산뜻하게 해내는 기가 막힌 피니쉬를 만들어 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디저트의 세계는 깊고도 험합니다. 탕후루가 광풍을 일으키더니 급속도로 추락하고 요아정이 그 자리를 잠식하는 등 아마 요식업 중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해 장사 타이밍 잡기가 그야말로 디아블로 헬에 가까운 전쟁터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디저트계에는 거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현 시점 전 세계 디저트 인기 폼 1위 뉴욕 밀크바입니다.
밀크바는 2008년 셰프 크리스티나 토시가 뉴욕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디저트라는 거 막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플하기만 해서는 시장에서 밟혀 죽어버리는 잔인한 피해 콜로세움인데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하기도 한 천재적인 셰프 크리스티나 토시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아이스크림의 아주 조금의 변형, 하지만 누구도 생각 못했던 유니버셜한 발명품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시리얼 밀크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적 시리얼을 다 건져 먹고 남은 우유가 이게 정말 별미잖아요. 약간 옥수수 향도 나면서 그냥 설탕으론 절대 나지 않는 그 스위트한 스위트함이랄까요? 한 움큼 마시면 그냥 한바구음이 절로 나오는 그 마약 같은 맛, 그걸 그대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딸기맛, 초코맛, 녹차맛 이런 뻔한 베리에이션에서 벗어난 이 제품은 구멍가게인 밀크바를 그야말로 터져 나가게 만든 거예요. 줄 서는 여성분들은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레전드를 영접하기 전에 떨림을 표현하고 있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드디어 이걸 한 입 맛본 사람의 얼굴은 극단적인 표정, 극락세계, 어떤 판타지한 기괴한 웃음들을 하나같이 짓는데 솔직히 그렇게 맛있나? 이건 미쳤습니다. 찐득한 크림의 텍스처가 입안에서 퍼지면서 내는 그 살벌하게 은은한 달콤함이랄까요? 미국답지 않게 너무 달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고소함으로 중무장을 해서 먹다 보면 자연스레 눈을 감게 되고 첫입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시리얼 토핑을 올려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크림의 맛을 온전히 다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5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 혁신적인 발명품은 오리지널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 경찰을 상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도넛일 겁니다. 뚱뚱한 경찰들이 외근 때마다 도넛을 물고 뜯는 장면을 보노라면 왜 저기 사람들은 겨우 도넛에 저리 집착을 하나 하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 맛있어서입니다.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뉴욕 도넛계의 갱스터, 살아있는 돈 꼴레온의 바로 도넛 플랜트입니다. 1990년대 초 마크 이스라엘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들어주고는 했던 그 도넛 맛에서 약간 이상한 돈 냄새를 맡는 것에 성공하였고, 그날부로 바로 지하실에 처박혀서 도넛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맛을 만들 때마다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면서 시식 테스트를 하는 등의 노력 끝에 100명 중 99명이 맛있다고 하는 레시피를 완성하였고, 결국 뉴욕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간의 도넛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죽을 것 같은 맛으로 인생을 역전해버립니다. 제가 죽는 맛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닌데요. 가족여행으로 미국 가셔서 이 도넛 플랜트에 들린다면 바로 할머니, 엄마가 등짝을 때릴 만큼 그 외모부터 저릿저릿한 이 도넛을 좀 보세요. 도넛 위에 잔뜩 뭔가를 절여놓고 박아놓고 뿌려놓아 먹기 전부터 살짝 부담돼버리는 이 비주얼은 과연 도넛 한 개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냐는 물음에 완벽한 대답이 되어버립니다. 도넛을 한 입 베어불면 겉에 글레이즈가 먼저 혀 끝에 닿으면서 단맛이 보드랍게 퍼져나가는데, 그 다음 도넛 속에 촉촉한 이 반죽이가 포인트예요. 이 반죽은 일반적인 도넛과 달리 마치 방금 짠 듯한 엄청 진한 우유에 흠뻑 적셔 만든 케이크 마냥 포슬포슬 촉촉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우유의 풍미가 코를 은은하게 감도는데, 도넛 한 개를 먹었지만 우유를 함께 마신 것 같은 그 수분감이, 아, 이 사장님이 돈을 쓸어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절절한 실감을 해버립니다. 1년 365일 웨이팅이 있을 만큼 이미 뉴욕에서는 도넛계를 평정한,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는 미국 맛이 뭔지 단 한 입, 아니 먹기 전부터 제대로 설명해버리는 도넛 플랜트는 많이 먹을 경우 정말 건강이 직방으로 가버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분들은 뉴욕에 오면 반드시 여기를 들리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앞 테이블, 옆 테이블, 뒤 테이블, 그리고 대각선 테이블까지 한국인일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곳을 한국인들의 성지로 만든 걸까요? 싼입 오브 싼입인 유마또 가본 비싼 집, 뉴욕 스테이크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는 1887년 독일 이민자 피터 루거가 설립한 선술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인지 뭔지 엄청난 숙성 과정을 통해 놀랍도록 부드럽고 깊은 풍미의 고기로 뉴욕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는데요. 가게 분위기가 약간 미국식 노포인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웨이터분들 때문에 마치 고전 미국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는 이 팔팔 끓는 접시 째로 나오는데 만지면 저승가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디움 레어로 익혀진 스테이크 조각을 집어 입에 넣어 씹는 순간 약간 불쾌한 감정이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마치 물에 젖은 고기를 먹는 양 엄청난 양의 주스가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곧 기가 막히게 지방이 녹아내린 육질의 향이 코로 싸고 올라오는데 환상적인 느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고기 기름을 주사기로 박아 넣은 듯이 생전 처음 맛보는 놀라운 스테이크의 테이스트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전통의 1타 스테이크 집답게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기가 막힌 밸런스의 바디감은 일평생 냉동 음식만 먹고 산 저에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망을 만들 만큼 사치스러운 맛 그 자체였습니다. 순수한 스테이크를 몇 번 즐기다가 이제는 이 피터루고의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다른 차원의 맛이 열리는데, 이 소스는 공산품으로도 나올 정도로 그 완성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감칠맛의 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피한 겉면에서 맴돌던 소스가 연약한 속살로 스며들면서 특유의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지방 기름과 섞여 정말 황홀할 정도의 피니쉬를 보여줍니다. 최근 피터루고는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김에 냉동식품도 내주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은 누가 뭐래도 핫도그 맛집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햄과 빵, 소스라는 기본적인 조합에서 맛의 차별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텐데도 정말 가게마다 다른 요리 먹는 것처럼 잘도 맛을 발명해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의 이 핫도그 집은 웨이팅하다가 침을 너무 많이 삼켜서 배가 불러버리는 정말 인간 사료적인 맛을 내는 집인데요. 한번 먹으면 그 간판만 봐도 욕이 나온다. 바로 그레이스 파파야입니다. 그레이스 파파야는 1973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핫도그 집 중 하나라고 하지만 정말 구멍가게인데요. 수십 년간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맛으로 결국 뉴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맛이 어떻길래 갓 나온 그레이스 파파야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면 그릴에 터프하게 구워진 소세지의 케이싱이 와사삭 경쾌하게 터지며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오는데 입천장을 감싸는 이 육즙은 고소공포증이 들 만큼 깊고 진한 고기 맛을 선사하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은은한 훈제향은 마치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고온에서 그릴링된 덕분에 살짝 탄 부분에서는 맵쌀한 불맛이 스며들어 있어 코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속이 꽉 찬 핫도그는 그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여기에 머스타드를 더하면 톡 쏘는 산미가 육고기 맛을 심화시켜주는데, 육중한 소세지가 한번 때리고 머스타드로 다시 한번 핥히는 것 같은 대조적인 바디감을 교차로 느끼게 해 상호 보완적인 테이스트를 내버리는데, 여기에 어니언 토핑이 씹히면서 완전한 미국식 핫도그의 피니쉬로 정결됩니다. 그레이스 파파야는 24시간 영업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즐기려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진탕 놓은 뒤에 핫도그를 사서 비틀거리면서 먹는 것인데, 과한 음주로 미래들이 둔해진 혀에다가 시큼하게 짝이 없는 소스들을 왕창 뿌린 핫도그를 베어 먹는 그 순간은 진심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나에게 선사하는 새벽의 작은 선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한때 야심차게 출시했던 바로 그 메뉴 맥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맛있는 피자와 맥도날드의 황금조합이라니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맥피자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맥도날드는 햄버거와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고, 결국 맥피자라는 스페셜 메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맥피자는 당시 패스트푸드 산업에서도 혁신적인 시도 중 하나였고, 빅맥, 맥너겟처럼 전 세계를 잡아먹을 또 하나의 킬링 메뉴로 개발된 거죠. 맛은 어땠을까요? 한입 베어물면 느껴지는 첫 식감은 바삭한 도우의 크런치함인데, 보통 피자와는 현격하게 다른 입에 스칠 때부터 크런치함이 느껴지는 조금 얇고 놀랍도록 쫀득한 역시 맥도날드 소리 나오는 바디감을 선사합니다. 도우 끝부분은 약간 그슬려져서 고소한 누룽지 맛 같은 풍미가 느껴지고, 피자 위에 넉넉하게 녹아있던 치즈는 진정한 감칠맛의 폭발을 선사하면서 치즈의 끈적임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소금기와 우유의 진한 고소함이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즈와 조화를 이루는 상큼한 토마토 소스는 맥피자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신선한 토마토의 상큼함이 살아있으면서도 은은한 허브향과 감미로운 단맛이 피자의 완벽한 밸런스를 선사했고, 소스의 산미가 치즈의 무거움을 싹 잡아주면서 먹는 내내 물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토핑으로 올라간 페퍼로니는 첫 맛에서부터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더니
먹으려니 살짝 바삭한 가장자리가 크리스피함과 고소함을 더해주고 씹을 때마다 맵쌀한 기름기가 쭉쭉 퍼져나오면서 도우와 치즈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한마디로 맥피자는 진한 치즈의 풍미와 신박한 소스 그리고 씹는 즐거움 그 자체인 특제 도우로 다채로운 맛의 하모니를 이뤘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위해 전국의 맥도날드는 특별 제작 피자 오븐을 도입하는 등 엄청난 투자를 하였으나 맥피자 한 판을 구우려면 약 11분의 시간이 걸려 주문이 마비되는 현상이 속출해 결국 눈물을 머금고 메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플의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에 간 만들어진 거에다가 그 메이플 시럽을 쭉 짜다가 한 입 씹어버리면 살이 되게 많이 찌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살 빠지는 가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에 대대적인 품절 사태를 기록했던 상품. 이제 더 이상 맛돌이를 먹을 때 죄책감에 울면서 먹는 시대는 지나갔다. 코디악 파워 케이크입니다. 코디악 케이크는 2009년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먹고 사시는 미국인들 중에서도 점점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반아메리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헬창 열풍까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프로틴으로 만들어진 믹스가루인 이 코디악 베어의 출현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고 활용점정으로 미국 ABC에서 방영하는 사업투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샤크탱크에 나와 대호평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맛이었습니다. 믹스가루에 간단하게 물만 섞어서 뚝딱 만들어낸 와플을 한입 베어 물면 바사삭 거리면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에서 달달 고소한 곡물의 향이 확 퍼지는데 마치 농장에서 갓 깔아낸 신선한 밀가루의 향. 보통 우리가 와플을 사서 먹을 때 풍미는 한 4초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이건 바디감이 무겁게 들어와서 한 12초 정도 향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코가 취합니다. 와플 잘못 구우면 나는 그 밀가루 풋내? 그딴 거 자체가 없는데 이 텍스처 또한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 쫄깃해지는 게 목으로 언제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단백질 함량이 중요했구나. 바로 이 설계에서 이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매력이 나와버리는 거구나. 절절히 느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플도 와플이지만 팬케이크로 해도 이게 단백질 때문에 물렁물렁 되지 않고 완전 쫀쫀하기 그지가 없으니까 한입 한입마다 쫙쫙 거리는 게 묵직한 존재감이 입에 가득가득 찹니다. 단백질로 만든 믹스답게 포만감이 장난 아니라서 와플 하나로 한 끼 날려버리기가 가능할 정도라 정말 안티 아메리칸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0년대 초반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료 시장에서는 다이어트 콜라, 제로 칼로리, 천연 성분을 강조한 제품들이 떠오르며 전통적인 탄산음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고 만년 2위 펩시는 코카콜라를 제껴버릴 희대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춘 깨끗하고 건강한 음료, 바로 클리어 콜라 프로젝트였습니다. 투명한 외관의 일반 펩시의 맛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느낌을 팍팍 쏘는 그런 꿈에서나 나올 만한 음료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콜라의 갈색 색소를 말끔히 제거해 건드리기만 해도 톡 터질 것 같은 투명함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하도 갈아넣는 바람에 수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할 정도였는데 더 뽑으면 그만이야 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드디어 이 투명한 콜라의 프로토타입이 나오고야 말았던 겁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연구원이 이 콜라를 맛보고 나서 내뱉은 말은 유레카 크리스탈 콜라입니다. 시꺼멓쭉쭉한 독약 같은 색깔의 코카콜라를 제껴버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 임원진들은 거의 방귀가 나올 정도였는데 원래 엄청 흥행할 것 같은 영화들의 마케팅 비용을 더 쓰듯이 펩시는 이 크리스탈 콜라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마케팅 예산을 투입해버립니다. 가수 반 헤일런의 Right Now와의 콜라보는 젊은 층들에게 경악스러운 반향을 일으키며 이 음료의 기대감을 쫙 끌어올려 땡겼으며 활용점정으로 1993년 슈퍼볼 광고로 완전 잭팟을 터뜨려버리면서 크리스탈 콜라는 이제 그냥 탄산음료의 왕, 크리스탈 하면 콜라, 콜라 하면 크리스탈, 그냥 음료계의 도널드 트럼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마트에 가도 매진, 저 마트에 가도 매진. 너 크리스탈 콜라 먹어봤어? 그걸 어떻게 구해? 수준의 떼거지 열풍을 몰고 오는 바람에 여자친구에게 허니버터칩을 구해주는 게 진정한 남자의 상승이었던 것처럼 미국 수컷들은 크리스탈 콜라를 구하러 수천 마일을 횡단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과연 크리스탈 콜라의 맛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맛있었길래? 병모가지를 따기 전부터 느껴지는 이 투명함에 의아함을 가진 것도 잠시 입안에 넣는 순간 빡센 탄산이 폭력적으로 튀어나와 산뜻하게 혀를 흔들어 제끼는데 기존 펩시의 깊고 풍부한 단맛보다는 깨끗하게 쭉 뻗는 느낌의 단맛이 퍼집니다. 마치 얼음물 같은 투명함이 신선함으로 다가오면서 입안
입안을 장악하는 달콤한 향이 결코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기존 펩시에서 느껴지던 짙은 카라멜 향이 줄어들고 훨씬 더 깔끔한 설탕의 단맛이 강조되는데 입안에 남는 잔여감이 덜하고 마시고 난 후에 상쾌함이 남아있어 매번 새롭게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 특히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콜라 특유의 무거운 감각 대신 팅커벨이 서핑보드를 타고 내려가는 듯한 매끈한 섹시함이 참 중독적이기 짝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던 첫 달을 지나 두 번째 달은 떡상, 세 번째 달에 떡떡상을 찍으며 펩시 직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잔뜩 장전하고 있었던 어느 날 피크를 찍은 판매량은 갑자기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땐 맛있게 먹긴 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맛이 기존 펩시와 크게 막 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겁게 넘어가는 기존 콜라에 적응된 나머지 크리스탈 콜라는 사이다와 다를 게 무엇냐 라는 반응이 퍼져나가며 모호한 컨셉으로 자리 잡았고 점차 마트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이 욕하기 시작하자 옆집, 앞집 그리고 뒤뜰의 강아지까지 크리스탈 콜라를 욕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두드려 맞는 샌드백 음료가 되고 말았고, 게다가 만년 1위 코카콜라가 크리스탈 콜라에 충격을 받아서 비슷한 컨셉의 투명 음료 탭 클리어를 출시하더니 서로의 판매량을 깎아먹는 동반 추락을 하게 되는 우정의 어그로 신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투명한 음료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니게 되었고 심지어 안 팔리는 이미지까지 덧입혀져 마트 사장님들이 이 투명한 것만 보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됐는데, 펩시는 이대로라면 개발비를 건지기는커녕 엄청난 손해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바로 시장에서 철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펩시사 임원진들의 울음소리가 코카콜라 본사까지 들렸다는 전설이 있으니 이 제품에 들어간 노력이 얼마나 진심 그 자체였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콜라는 역대 탄산음료 중에 가장 혁신적인 실패품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뒤 시장에서 완벽히 철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아무리 끔찍한 기억이라도 그것은 아련한 추억으로 느껴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다시 발생하는데, 2015년 레트로 열풍을 타고 사실 크리스탈 콜라 꽤 맛있었는데 라며 살짝 거짓말을 하는 낭만쟁이들에 의해 출시 요구가 빗발쳤고, 펩시는 오 그래? 하면서 바로 크리스탈 펩시를 한정판으로 다시 출시하게 되는데, 팬들은 그야말로 열광하면서 음료를 마셔 제꼈고 이런 한줄평을 남겼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탈 펩시는 절대로 실패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품 자체의 맛이 괜찮고 신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필이면 그 경쟁 상대가 콜라라는 어마무시한 놈이기도 하거니와 역대 최대 예산을 쏟아부은 미친 마케팅에 올려놓은 무서운 기대감은 그 어느 제품일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케첩 하면 하인즈, 하인즈 하면 케첩, 케첩 하나로 그냥 전 세계의 돈을 쓸다시피 한 하인즈는 어느 날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인즈가 맥도날드 납품 등으로 케첩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1999년 하인즈의 개발자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케첩은 굳이 빨간색일까? 어찌 보면 피 같기도 하고 약간 어른들 감성 아닌가? 케첩이 초록색이라면 어쩌면 아이들은 훨씬 재밌어 할 테고 다른 케첩 회사가 다시는 개길 수 없을 만큼 따돌릴 수 있겠다라고요. 피땀 눈물이 섞인 연구 끝에 하인즈 이지 스쿼트 케첩이 완성되었고 한 입씩 맛을 본 임원진들은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애들 껌뻑 죽겠는데? 2000년 하인즈는 초록색 케첩을 먼저 출시하면서 당시 빅히트를 친 영화 슈렉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마케팅에 대성공하며 첫 해에만 2,500만 병 이상 판매하면서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식탁에 올라오기 싫어했던 잼민이들은 아침 식사에 초록색 케첩을 쭉쭉 짜면서 계란 후라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등 뉴잼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인즈 또한 광고에다가 식사 시간을 놀이 시간으로 바꿔준다는 슬로건을 말하면서 미국의 부모들은 하드코어했던 잼민이 밥 먹이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환호를 했던 겁니다. 초록색 케첩의 성공에 힘입어 하인즈는 보라색, 파란색 케첩 등을 출시하며 케첩에 대한 개념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혁신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 이것은 하인즈 케첩의 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맛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듯 소비자들은 보라색을 먹을 때 뭔가 포도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초록색을 먹을 때는 살짝 멜론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점도 또한 기존 케첩과는 묘하게 다른 약간 더 크리미하고 혀를 더 감싸는 느낌의 바디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절정에 이르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케첩 브랜드로 하인즈가 뽑히는 등 정크푸드 시장에서 전례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람, 바로 웰빙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몸에 안 좋아 보이는 상품들은 거의 불매운동 수준으로 안 팔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이지 스쿼트에 포함된 식용 색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아이들에게 과도한 색소 섭취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처음 출시 때 2,500만 병을 기록했던 판매량이 2005년에는 1,000만 병 미만으로 감소하는 떡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인즈는 판매량을 펌핑하기 위해 마케팅 능력자들을 다 끌어모아와서 기가 막힌 광고를 제작하고 뿌려댔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색상만으로는 차별화를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건강함을 표방하는 다른 케첩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이지 스쿼트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졌습니다. 결국 2006년 하인즈는 공식적으로 이지 스쿼트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자마자 이지 스쿼트의 중고 매물값은 치솟기 시작했는데 유년 시절 이지 스쿼트로 처음 케첩을 접해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맛을 잊을 수 없었고 추억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20배 이상으로 매물 가격이 뛰기도 했습니다. 하인즈 이지 스쿼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투명한 콜라, 건강한 감자튀김 등이 초반 반짝한 이유로는 다 전멸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즈 이지 스쿼트는 분명 아이들의 가슴속 어딘가를 자극하는 무엇이 있었고 심지어 맛조차 훌륭했었기 때문에 이 실패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케첩계의 1등 기업이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도전이 많아져야 다음 시대의 맛돌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5년 세계는 불황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뉴욕의 한 남자가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그 선택은 단순한 광고처럼 보였지만 피자헛과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피자헛은 경쟁 상대인 도미노와 리틀 시저스에 비해 큰 차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출시할 스토프드 크러스트 피자의 출시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인상을 남길 광고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뒤 회생 중이던 그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몰고 다니던 인물이었는데 피자헛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기업 광고도 아니고 뚱딴지 같은 피자 광고 제안을 받은 트럼프는 황당해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성견지명이 발동한 탓일까요? 모두의 예상을 엎고 광고 모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모든 광고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달라고요. 당시 트럼프와 이바나 트럼프가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광고를 함께 출연해버리는 극상의 어그로 전략으로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키고 마는데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쿨한 행보에 배를 잡고 웃어버렸고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스토프드 피자를 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트럼프를 모델로 쓸 생각을 한 피자헛은 업계 마케팅계에서 대찬사를 받으며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아직도 파격적인 마케팅 예시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좋건 싫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광고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피자헛 이외의 다른 브랜드들은 거의 잊혀질 정도의 돌풍을 일으켰는데 특히 보통 피자 크러스트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인식을 뒤집는 대사 크러스트를 먹으려고 피자를 먹는 거다 라고 외치는 트럼프는 자신감으로 꽉 찬 아주 완벽한 배우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광고는 뉴스에도 보도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스토프드 크러스트 피자를 맛보기 위해 매장으로 달려가 줄을 서는 등 메가 히트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파도 뒤에는 예상치 못한 반발과 논란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당시 과시적 부자라는 이미지와 실패한 리더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너무 광고가 잘 된 나머지 트럼프의 논란들마저도 피자헛이 함께 떠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가진 양극화된 이미지는 피자헛 브랜드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는데 팬들은 사먹고 안티들은 보이콧을 해버리는 등 세계 최초 양극화 피자집 이미지를 만들더니 매출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하고 피자헛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광고 모델로 선택한 것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죠. 마케팅팀은 단기적 성공을 강조했지만 브랜드 관리팀은 장기적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습니다. 경쟁사들도 이 논란을 놓치지 않았는데 도미노와 리틀 시저스는 피자헛의 정치적 논란을 비꼬며 자신들의 브랜드가 중립적이고 가족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의 공격과 함께 피자헛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의 광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들어서 희미해졌지만 피자헛은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덕에 피자헛의 스토프드 크러스트 피자는 영원히 고객에게 각인되어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이처럼 요식업계에서의 모델 기용에서 정치적 인물이 선택될 경우에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논란에 시달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힘을 못 쓰고 있던 피자헛을 단박에 최고 인기 브랜드로 만들어버리는 트럼프의 파워는 수십 년 전부터 증명되었다니 새삼 그가 괜히 대통령에 2번이나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0년대 당시 패스트푸드는 주로 어린이 중심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해피밀로 시원하게 돈을 긁어모은 맥도날드는 이제는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성인 고객층을 공략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초호화 고급 버거를 만들기로 한 거죠. 맥도날드가 세계 최고의 셰프들을 모아서 역대 최고의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야심작 바로 아치디럭스입니다. 일반 맥도날드 번의 뺨을 하방, 상방으로 때려버리는 이 포테이토 번은 부드럽고 촉촉한 감자 기반으로 만들어져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바디감을 강조했으며 100% 순쇠고기 패티는 훨씬 더 두툼한 두께, 그리고 고기 풍미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그릴드 향을 기가 막히게 입혀 마치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디종 머스타드 마요네즈인데 약 50가지 재료가 혼합되어 만들어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잡한 레시피가 내는 톡 쏘는 매운맛과 마요네즈의 보드라운 테이스트에 좋아하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신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버거에서 쓰이던 다진 양상추가 아닌 로메인 잎상추를 사용해 훨씬 더 신선함을 느끼게 했고, 아메리칸 치즈로 짭조름 알싸한 피니쉬로 마무리되니 이것은 진정 울트라 프리미엄한 어른의 맛 그 자체였죠. 심지어 와인과도 잘 어울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클래스가 보통이 아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치디럭스는 시식 테스트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찬사를 들었는데 이전에 싼 맥도날드 맛이 아니다, 풍미 미쳤다, 맥도날드는 무슨 파인다이닝으로 느껴지게 하는 맛이다, 나는 2배의 비용을 지불할지라도 아치디럭스를 즐기고 싶다, 맥도날드 임원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치디럭스의 광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제 서민들의 맥도날드가 아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격상될 아름다운 꿈에 완전히 부풀어 버린 겁니다. 골프장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버거를 먹는 광고가 나오냐 하면 어린이들이 아치디럭스를 한 입 먹고 고개를 저어버리는 어른스러움 그 자체를 강조하는 럭셔리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러댔는데, 아치디럭스의 출시날 길게 늘어선 줄은 정말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야심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셰프들이 만들어낸 역대 최고의 소스라고 자칭하던 이 디종 소스부터가 호불호가 너무 갈렸는데, 햄버거에서 톡 쏘는 향과 매운맛이 나는 것에 많은 고객들이 고개를 저어버리는 대참사가 났고, 정밀한 계산에 의해 만든 포테이토 번은 의외로 일반 번과 별 차이를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치디럭스의 가격은 기존 햄버거에 비해 무려 50% 이상 비쌌는데 맥도날드의 주 고객층인 중산층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 아무리 고급화를 지향한다고 한들 맥도날드가 잘 된 이유는 저렴하고 빠르게 나오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의 거부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끝에 탄생한 아치디럭스는 기본 매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타격을 주었지만, 워낙 많은 예산을 들인 터라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빠꾸시키기도 힘들어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아치디럭스에 심폐소생을 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잊혀지면서 맥도날드 고급 버거의 상한선은 빅맥이나 쿼터 파운더라는 알싸한 진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버거킹 등 경쟁사, 아니 모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절대로 고급화 정책을 펴지 않아야 한다는 철칙을 만들 정도로 패스트푸드 상한선을 만들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치디럭스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맛본 최고의 버거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소스와 번의 완성도는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한 입 먹으면 기분이 달라질 정도라고 하니 괜히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치디럭스를 맛보지 못한 맥도날드 매니아들에게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버거고 꼭 한 번은 먹어보고 싶은 환상 속의 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30년대 미국은 체중 감량의 열풍이 불어닥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초콜릿 맛의 식욕 억제제 캔디를 개발해내었는데, 이 엄청난 발명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려 완전히 멸종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에이즈는 페닐프로파노라민이라는 식욕 억제 성분을 함유해 사람들이 더 적게 먹도록 도와주었는데, 초콜릿 맛 외에도 민트, 카라멜, 피넛버터 맛을 추가로 제공하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매력적인 여성 모델들을 활용해 쉽고 즐겁게 살을 뺄 수 있다. 다이어트 따위를 왜 해? 에이즈가 있는데 류의 자극적인 홍보 방식으로 에이즈는 완전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패션계 인사들이 에이즈를 언급하며 제품의 명성을 더욱 높였고, 체중 감량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가며 에이즈는 거의 국민 캔디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에이즈가 단지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느꼈고, 그 신뢰성은 판매량을 더욱 급증시켰습니다. 클럽이나 친구 모임에서 에이즈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당시 유행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고, 제조사는 한마디로 슈퍼 리치가 되었습니다. 맛은 어땠을까요? 진한 풍미를 머금은 초콜릿 맛 에이즈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과하지 않은 단맛과 적당한 씁쓸함이 함께 균형 잡혀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끝맛에서는 살짝 크리미한 우유의 여운이 남아 깔끔하면서도 달콤함이 오래 지속되고, 식욕 억제제라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훌륭한 디저트의 맛 그 자체를 뿜어냅니다. 텍스처 또한 에이즈가 인기를 얻은 원인 중 한 가지인데, 단단한 캔디가 아닌 초콜릿과 비슷하게 부드럽게 녹아들어 씹는 부담이 없습니다. 크기가 작아 간편하게 먹기 좋았고, 인공적인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뒤끝이 깔끔하고 독특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981년 정말 세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에이즈라는 사상 최강의 불치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스펠링은 달랐으나 발음이 완전히 똑같은 이 질병은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에이즈 캔디는 왠지 먹기 찝찝한, 아니 절대 입에 대고 싶지 않은 혐오식품으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렸습니다. TV 광고에서 나오는 에이즈 캔디라는 단어의 인식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려 에이즈 캔디의 광고만 나와도 채널을 돌려버리는 대참사가 나고 마는데, 특히 살이 빠지는 증상의 에이즈와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에이즈 캔디의 이미지까지 교묘히 겹쳐버려 소비자들에게 최악의 공포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이때 임직원들이 이름을 재빨리 바꾸었으면 아마도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 에이즈라는 질병이 곧 정복되리라고 믿었던 관계자들은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며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고, 판매량은 거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너무 늦은 시점에서 이름 변경을 시도했지만 시장은 이미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죠. 또한 음료 기반의 다이어트 보조제인 슬림페스트가 급부상했는데, 다이어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와 편리함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으며, 에이즈의 전통적인 다이어트 캔디 포지션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차 다이어트를 위해 단순히 캔디나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에이즈 캔디를 먹으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루머까지 퍼지면서 에이즈 캔디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에이즈 캔디의 몰락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를 넘어 트렌드 변화, 소비자 심리, 경쟁, 그리고 경영 실패가 결합된 복합적인 실패의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마케팅 업계에서 참고하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제품이나 브랜드가 대중의 정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벽 2시 어둑한 도로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청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기 맥갱뱅 하나요? 직원의 침묵이 잠시 이어지더니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뭔데요? 맥갱뱅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기이한 상징이자 금지된 것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누군가 맥도날드 베스트 메뉴 맥더블에다가 맥치킨 혹은 너겟을 갖다 넣었더니 환상의 맛이 나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양을 많이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조합에서 완전 마술 같은 맛이 나더랍니다. 일단 버거를 손에 들면 묵직함이 느껴지는데, 손바닥 위에 그대로 전해지는 압박감은 마치 조합의 묘미를 미리 알려주는 듯해 사람을 떨리게 만듭니다. 빵의 부드러운 질감과 고기 패티에서 풍기는 짭조름한 향, 그리고 닭고기의 은은한 매콤함이 어우러져 첫 입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첫 한 입을 베어물 때 상단 빵의 푹신함이 혀를 감싸면서 시작하고, 그 뒤로 맥더블의 두꺼운 소고기 패티가 육즙을 뱉어내면서 짭짤구리한 느끼함을 선사하자마자 바로 뒤이어 맥치킨의 바삭한 튀김옷이 이빨에 물려버리면서 이질적인 식감을 선사해버립니다. 맥도날드의 클래식 테이스트를 고스란히 간직한 소고기 더블 패티에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버리는 이 치킨이 들어가니까 소와 닭이라는 그 뭔가 잘못된 조합 같던 놈들이 입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완벽한
균형감을 선사합니다. 맥더블석 케첩과 맥치킨의 마요네즈가 뒤섞이면서 어떤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특유의 매콤한 피니쉬로 마무리되면서 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단순히 버거 두 개를 합친 게 아닌 맛의 층위를 탐험하는 모험이며 무언가 금지된 것을 맛본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장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거는 맥갱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맥갱뱅 2개요 라는 드립을 쳤는데 직원이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맞받아 쳐버리는 상황까지 전개되니 누구나 알고 있는 버거지만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맥도날드에서도 이 맥갱뱅의 존재를 진즉에 알았고 판매량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 이름이 그게 진짜 좀 그랬고 또한 비공식 메뉴를 갖다가 승인해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동시에 암묵적으로는 굉장히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바점으로 어떤 매장에서 이걸 주문하면 직원이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하며 주문을 받지 않기도 하고 어떤 순수한 직원들은 진짜 이걸 몰라서 벙찝니다.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많은 맥도날드는 이런 메뉴를 묵인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맥갱뱅 주문 꿀팁, 더 맛나는 조합, 심지어 SNL까지 진출해버릴 정도로 그 인기는 끝을 모르고 치솟아 버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더블 맥갱뱅, 스파이시 맥갱뱅, PC 갱뱅, 디저트 갱뱅까지 젊은이들의 창의성을 총집약시켜 유행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패스트푸드 역사상 최고 화력의 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저 세 글자는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아닌 좀 힙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팬들은 정식 메뉴로 승격시키라고 맥도날드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비공식 메뉴의 인기를 연구하며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살짝 맥도날드가 지루해지려는 참에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던 독특한 사례로 꼽힙니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시도하는 믹스 제품만 해도 수천 가지는 될 텐데요. 지금 이 순간조차 많은 비공식 메뉴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와중이니까 맥갱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80년대 후반 맥도날드의 경영진들은 VIP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고민하던 중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맥도날드의 모든 음식을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황금 티켓,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처음에 맥도날드 임원들과 고위 관계자들만 소지한 비밀스러운 물건이었는데 몇몇 유명인들에게 제공되면서 세상에 그 존재가 드러났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맥도날드가 공짜야. 진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일까요? 바로 맥골드 카드입니다. 1990년대 빌 게이츠가 맥골드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그가 워싱턴주 지역 맥도날드에서 언제든 음식을 공짜로 먹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 소문의 시작은 한 지역 맥도날드 매니저가 빌 게이츠가 맥골드 카드로 항상 무료로 먹고 간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빌 게이츠는 절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골드 카드로 햄버거를 사 먹는 모습을 목격했고 소문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배우 롭 로우는 자신이 맥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 골드 카드는 평생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카드였다고 합니다. 롭 로우는 이 카드를 맥도날드 글로벌 광고 캠페인의 보상으로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카드에는 번쩍이는 황금색 바탕과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무제한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최대한 맥골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맥골드 카드 소유자로 알려진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심지어 그 안정성과 맛을 믿는다며 강한 지지를 했었는데 몇몇 언론이 트럼프가 맥골드 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통령 전용으로 특별 제작된 버전을 사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사들은 백악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트럼프 역시 이를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으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맥골드 카드는 대중들에게는 거의 전설로 알려졌지만 드디어 일반인들이 맥골드 카드를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남성이 그의 지역 맥도날드 오너로부터 맥골드 카드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카드 때문에 매일 맥도날드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가 받은 카드도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만 사용 가능한 한정판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드디어 진짜 맥골드 카드가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증정됩니다. 2018년 맥도날드는 공식적으로 맥골드 카드 증정 이벤트를 열었는데 대중들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맥골드
맥골드 카드의 존재에 대해 열광했고 마치 찰리의 초콜릿 공장 이벤트처럼 수백만 명이 응모하며 글로벌 캠페인 사상 최대 규모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약 2주간 미국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3명을 추첨하여 맥골드 카드를 증정했는데요. 당첨자는 50년 동안 주당 2회 무료로 맥도날드를 평생 즐길 수 있고 이 혜택은 가족 또는 친구 3명과 공유할 수 있는 역대급 혜자 이벤트였습니다. 당첨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전설 속에서나 들어왔던 맥골드 카드를 가졌음에 전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랜 기간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맥골드 카드라는 건 없었던 거 아니냐? 소유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 롭 로즈, 스티븐 킹이 맥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우리가 우리끼리 소문을 만들어냈고 맥도날드가 그것을 이용해 민심을 제대로 챙겨버린 거 아니냐? 맥도날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맥골드 카드의 미스테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빌 게이츠는 씩 웃으며 몰래 골드 카드를 내밀곤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1984년 미국 미시건. 톰 모나하는 전 세계의 도미노 피자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던 중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약속을 내세웁니다.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하지 못하면 무료입니다. 이 혁명적인 슬로건은 곧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피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30분은 우리의 전장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시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효율적인 오븐, 배달 경로 계산법, 훈련받은 배달 인력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30분 내에 피자를 받아본 소비자들은 그저 도미노에게 쌍따봉을 올리기 바빴는데 만약 시간 내에 피자가 오지 않더라도 공짜 피자를 먹는 셈이니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거운 거의 혁명적인 서비스를 발명한 겁니다. 전국 곳곳의 도미노 매장은 피자 주문으로 인해 소음 공해가 일어날 정도였고 배달원들은 피자를 들고 도로 위에 전사들로 변신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레이서처럼 속도를 내며 시간 내에 피자를 전달하려고 사투를 벌였는데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으로 도미노 피자는 1985년 한 해 동안 매출이 무려 30% 상승하며 업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 내 5,000개 이상의 매장이 30분 약속제를 실행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건데요. 도미노는 그 인기에 힘입어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언급되며 대중문화의 중심에 섰고 이걸 패러디한 코미디 쇼나 광고가 방영되며 30분 보장은 하나의 신화가 됩니다. 하지만 성공의 뒤편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30분 약속은 도미노의 자부심이자 약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한 배달원이 시간을 지키려다 과속 중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배달원들이 하나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를 지키면 늦는다. 하지만 늦으면 나의 수입은 줄어든다. 결국 나는 피자를 위해 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의외로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졌는데요. 30분 안에 피자가 오긴 했지만 박스 안에서 난장판으로 굴러진 피자를 더 이상 먹기 싫다. 토핑이 한쪽으로 다 쏠린 상태의 피자를 먹으라는 거냐? 도미노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려 버렸습니다. 1990년 텍사스에서 한 여성이 배달원과 충돌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며 도미노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립니다. 법원 판결은 도미노 피자의 30분 보장 정책이 위험한 행동을 조장했다며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정과 명성을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언론과 소비자들은 도미노를 속도에 집착하는 무책임한 기업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결국 도미노는 30분 배달 보장 정책의 공식 철회를 선언합니다. 톰 모나하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도미노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품질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경쟁사들은 도미노의 위기를 틈타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노는 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쓰러진 뒤에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한 몇 안 되는 기업인데 이제 속도 대신 품질 중심의 전략을 내세우며 도미노에게 등을 돌린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얻기로 한 겁니다. 도미노는 피자의 기본부터 다시 설계해 도우의 질을 높이고 더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고 토핑과 소스의 품질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는데 새로운 메뉴마다 광범위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 리뷰를 철저히 분석했고 맛의 표준을 재정립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도미노는 피자 배달 혁신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온라인 주문 시스템으로 주문 과정이 추적되며 나의 피자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 철학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배달이 늦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만족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고 효율적인 경로 탐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빠른 배달이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0년대 도미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딛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매출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체인으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 진출하며 하루 평균 100만 판 이상의 피자를 판매하는 글로벌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80년대 후반 미국, 아침을 둘러싼 문화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펩시 본사 회의실 한 마케팅 팀원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말합니다. 아침을 위한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콜라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 발언은 펩시의 상위 경영진들을 제대로 자극했고 그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시합니다. 본격 아침 식탁 점령 프로젝트 바로 펩시 AM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비밀리에 펩시 AM의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콜라에다가 커피향을 결합해서 완성한 후 첫 번째 소비자 테스트를 열었는데 극도의 혹평이 이어진 겁니다. 마시는 순간 토스터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콜라에 누가 커피 부었냐? 결국 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바로 폐기되고 임원진들은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기존 펩시의 맛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효능을 볼 수 있도록 카페인 함량을 28%로 높인 뒤 두 번째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캔을 처음 열었을 때 느껴지는 탄산의 강렬한 치솟음은 전형적인 펩시의 그것이었고 그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콜라향이 코끝을 스치며 익숙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강한 탄산이 혀를 찌르며 기존의 캐러멜 맛이 펼쳐지는데 딱 1초도 지나지 않아 혀 끝에 살짝 더 깊은 쓴맛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밤새 타다 남은 커피 원두 찌꺼기에 여운이 섞여있는 듯한 미묘한 맛을 냅니다. 기존 펩시와 비교했을 때 코어가 더욱 농축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단맛이 조금 줄어든 대신 쓴맛과 탄산이 조화를 이루며 뇌를 패듯이 깨우는 강렬함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카페인 함량의 증가에서 오는 미묘한 변화였던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커피보다 훨씬 압도적인 각성 음료라는 평을 들은 펩시는 돈을 제대로 끌어모을 기대에 부풀어 1989년 드디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Wake Up to Pepsi AM. 광고 속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젊은 남녀들이 커피 대신 펩시로 하루를 시작하며 활력을 찾는 모습이 아주 쿨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광고는 젊은 세대에게 펩시가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젊은 소비자들 중 일부는 펩시 AM을 호기심에 구매하기 시작했고 뜨거운 커피 대신 시원한 펩시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에 호감을 느끼는 층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원래 커피를 마시던 사람은 그 따뜻함과 향이 좋았기에 절대로 펩시 AM으로 갈아탈 생각이 없었으며 커피를 안 마시던 사람도 굳이 아침에 콜라를 먹을 거면 그냥 펩시 먹고 말지 뭐하러 펩시 AM까지 먹냐 등 바로 격렬한 혹평에 시달렸습니다. 하필 1980년대 후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평소에는 다루지도 않던 카페인 과다 섭취의 부작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펩시 AM은 온갖 매체에서 스나이핑 되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로 봐야 합니다. 거의 융단 폭격에 가까운 비판에 절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래도 안 팔리는 펩시 AM은 마치 꼭 아침에만 먹어야 할 것 같은 점심 저녁에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름 때문에 더더욱 판매량이 안 나오는데 심지어 수많은 판매점들에서는 펩시 AM의 차별성을 딱히 몰라서 기존 펩시와 섞어놓는 등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격렬한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점차 제품을 철수하기 시작하고 펩시 AM은 단 1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이 사건은 대실패 사례로 자주 꼽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재평가를 하는 이들도 많아졌는데 오늘날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폭발적인 성공을 보면 펩시 AM이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갔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도했기에 남긴 흔적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펩시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굳이 AM을 붙여 안 그래도 한정된 판매층을 더욱더 좁혀버리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